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리비아가 대홍수를 맞고 러시아가 석유 제품 수출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 위로 또 올라섰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침 이번 주 미국을 비롯해서 G20 국가 절반 가까이가 이 기준금리 결정한다고 하니까 시장 불안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마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위기에 강한 세 분 나오시는 날이죠. 이 경주마의 잡초 같은 남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잡초라니. 저의 이 잡초 같은 남자라는 호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잡초 맞습니다. 절대 밟아도 네, 죽지 그럼요. 않아요. 네. 주식시장 자체가 네.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으면 반드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장에 참 걸맞는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비관주의자는 아닌데 네. 요즘 시장에 별로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쉼표. 네, 한 줄평. 한 줄평도 아니다. 한 단어로 하면 쉼표인데요. 쉼표. 네. FOMC 관망세, 유가 상승, 그다음에 업종 쏠림의 정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절 앞둔 이제 뭐 이제 좀 관망 심리 이런 것들이 다 합쳤는데 결국은 쉼표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좀 재미가 없었는데 네. 그 주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도 안 되고 한 이제 뭐 사실 영업일로 한 8영 오늘까지 8영업일 남은 건데 지금부터 이제 영향권 안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번에 연휴가 좀 길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팔지는 않더라도 굳이 사지는 않는. 네, 그렇다 보니까 주식이 뭔가 시장가로 팍팍 사줘야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뭔가 시장의 활기를 좀 잃은 네. 그런 양상이 오늘 전형적으로 나타났고 이번 주하고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쉼표인 날에는 쉬는 게 잘하는 건가요? 쉼표인 날에 내가 그 시장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이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합니다. 또는 정말로 여기는 위험해서 못 사겠다라는 주식들이 사실 더 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오늘 가는 종목들 보면 52주 신고가인데 뭐 거기서 더 가서 더 신고가를 가버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확 더 눌려버리는 그런 네.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매매 패턴들을 아예 그냥 뭐 어차피 내 전 재산을 지금 다 100% 한 종목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절 앞두고 뭐 명절 떡값 정도 매수 뭐 벌어보겠다라는 심리라고 하면 어차피 조금 위험한 배팅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이지 않을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쉬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데이비드님 네. 쉬길 잘했다 그러셨는데 네. 쉬길 잘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예, 뭐 오늘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부분은 뭐 네. 제약 바이오들이 은근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서 좋고요. 음. 예, 다른 타 섹터에 비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난 금요일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국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미국 시장도 뭐 크게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사실 뭐 시간별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반등 없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시장을 한번 금요일 날 보여줬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앞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 FOMC, 뭐 앞서서 이제 황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FOMC 공은 이제 CPI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 공은 이제 FOMC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온 어떤 이야기들 또는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게 되니까 향후 어떤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금리 동결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 골드여신님, 우리 현상님도 말할 기회 얼른 주세요 그랬는데 언제 우리 현상님 또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 뭐 저기 우리가 FOMC 앞두고 경계감, 추석을 앞두고 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그럴 때 얘기 안 하신 게 있는데 외국인 선물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로 돌아가 볼게요. 장이 더 크게 빠진다 그랬었어요. 특히 HBM도 그랬고 2차 전지도 그랬고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주도주 섹터들이 지난 수요일 날 혹은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오르기만 하면은 내가 무조건 던지기 바쁜. 그게 추석 전에 내가 이벤트인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그런데 이틀 동안 싹 사라졌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현물이 아니고 선물을 샀거든요. 네. 외국인 선물이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 만기일 날이 1조 정도 샀고요. 그럼 대부분 하루 정도 샀으면은 만기일 다음 날은 그걸 되감거든요. 네. 되감지 않고 금요일 날도 1조 5천억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기억을 해보시면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빠지는, 거래소 일정 큰 종목들만 땡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기계적으로 땡긴다. 사실은 목요일 날 금요일 넘어설 때 조금은 작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황 팀장이 자주 얘기하시죠. 빈집인 종목들, 기간 수급들이 많이 깨져 있고 최근에 들어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빈집인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동시효과 때 5%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물론 금요일 날 다시 원위치를 했고요. 근데 그런 목금의 외국인들의 특이한 선물 옵션 파생 플레이가 오늘 선물을 9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원위치를 갔다. 네. 그리고 물론 주말에 미국에서 TSMC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지 않았지만은 막상 실질적으로는 지금 FOMC 경계감보다는요, 외국인 선물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워킹하지 않을 거면은 우리 개인들이 제대로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거래소가 8조 6천억 정도, 거래등은 8조대 정도. 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별로 안 나온 상황이죠.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거래대금 11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조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 플레이가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아마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의 핵심은 외국인일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석 전까지 흐름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예요? 테마주가 좋으냐 나쁘냐는 아마 투자자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네. 아마 순환매의 양상이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선물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만기일 날은 좀 이렇게 그런 익사이팅한 변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목요일 날 오히려 상승을 했었죠. 근데 계속 6월 이후부터, 지난번 동시만기 이후부터 쭉 외국인들의 플레이를 보면 사실 하방이 기정사실화 됐었거든요. 지지난주에까지는 보더라도. 근데 그 포지션 물량들이 풀렸던 게 월화 이렇게 풀렸었고, 네. 오히려 월화 정도가 이제 좀 세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수목은 오히려 좀 반대로 반등이 나왔고, 목요일 날까지는 뭐 과거 사례들 보면 이제 만기일 직전에 하락이 세게 나오면 만기일 당일은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금요일은 사실 쉬는 날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을 세게 땡겼어요. 선물에서. 현물은 사실 지금은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지수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뭐 다행히 외국인들이 장중에 뭐 1조 3천억까지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막판에 좀 환매수를 한 것 같아서 굳이 썸으로 놓고 보자면 여전히 조금 약간 선물 순매수긴 합니다. 근데 네. 뭐 만기일 지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선물이 만기일날 1조 뭐 이상 넘게 크게 들어왔던, 2조 가깝게 들어왔던 거는 뭐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걸 환매수라고 치더라도 금요일 날에 일단 선물 매수는 그래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매도가 나왔어도 아직까지 뭐 이 정도 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하방으로 밀어버리겠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아마 선물의 뭐 1조 단위대의 매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들 선물이 1조 방향 위든 아래든 1조가 나오면 그쪽 방향으로 쫙 밀어버리는 경향들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 이후부터는 1조 가지고는 사실 시장의 방향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오늘 1조 팔았다라고 해서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도 없고, 외국인들이 뭐 1조 샀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올해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을 여전히 13조 샀고요. 삼성전자를 거의 10조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많이 산 삼성전자를 팔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 전망은 조금 이따가 네.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는데 일단 롯데손보가 다음 달부터 매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최대 주주 JKL 파트너스가 주간사 선정에 나섰고 몸값은 2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 매각을 한다는 건데 왜 오르는 거예요? 이때 제가 주식을 할 때 좋아하는 그 단어가 첫 번째는 증익,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세 번째는 M&A. 그러니까 아마 세 번째의 뭐든 매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좋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같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는 특히 더 큰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험사 주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IFRS
회계 규정 도입 때문에 일단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건 중이고 네. 지금 시장 자체에서 조금 어지러운 상황에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약간의 시장 방어주 성격이 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중에 막상 롯데손보의 밸류에이션을 열어보니까는 순이익이 작년 1,13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1,130억에 오늘 시가총액이 올라서 7천억 정도 하는데 네. 뭐 상한가 치기 전에 한 5,500억 정도 하거든요. 5,500억이면 한 5배 정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보험주 입장에서 싼데 막상 그 협상력이라든지 기타 영업력을 봤을 때 롯데손보가 밀릴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 그리고 교보생명도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물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보도 조회 공시가 나오긴 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기를 좀 보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이벤트가 됐다고요. 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는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매각에 대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분기가 지나는 중이고 이제 3분기 실적 마무리 되려면 10월이 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요런 이벤트성 플레이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일정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지금 3분기 실적 마무리 때 그때 실적을 보고 아마 매각 가격이 얼마인지를 레이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뉴스 플로우를 같이 살펴보신다면은 좀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막 여기 달라붙어야 되고 그럴 단계는 아닌 거예요. 일단 상한가니까 지금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제 잠깐 밀린다 싶을 때 솔직히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급변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치겠습니다. 강하게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러면은 조금 이런 결에 있었던 주식들은 조금 밀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일 시장을 저는 내일 반등이 나오리라고 믿고 있지만 네.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장을 잘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요 엔텔스라고 하는 기업하고 모아데이터 여기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엔텔스는 이제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 뭐 SK텔링크 뭐 여기랑 파트너사로 손을 잡았고 KT의 위성 전문 자회사 KT SAT하고도 뭐 파트너사 협의 중이다. 뭐 SKT가 이 엔텔스라는 곳의 2대 주주라고 그래서 뭐 상한가 갔대요. 네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곳들이 오늘 뭐 강하게 연관돼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일단 이슈가 네. 스타링크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이슈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요. 막상 그 종목들이 뭐 뉴스라든지 회자가 되기 시작할 때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을 지금 내가 들어가느냐 되느냐 네. 말아야 되는 판단을 했을 때는 뭐 지금은 좀 못 들어가는 게 맞긴 맞고요. 지금 이제 스타링크 플레이가 SKT랑 협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2대 주주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워킹을 할 수 있을까는 조금 한참 후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상한가를 한번 치고 하면 내일도 떠요. 내일 뜨긴 떴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좀 핵심이 되는 거고요. 아까 뭐 솔직히 롯데손보랑은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은 이런 그 테마성 종목들을 매매할 때 플레이는 시장을 잘 보셔야 된다. 역시 같이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지금 황 팀장님이 네. 본인이 이제 보험 은행 쪽에 전문성 있는데 왜 질문 안 하냐고 그러셔가지고 아까 보험 쪽 롯데손보 얘기 관련해서 좀 더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문성이라기보다 롯데손보 이야기보다 최근에 롯데손보는 오늘 사실 개별 이벤트가 있었고 네. 최근에 보면 은행 금융지주들 네. 하고 보험주들이 사실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시장, 다른 종목들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올 때 소위 말하는 지금 배당주들의 성격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험이나 은행 주식들, 뭐 JB금융지주 사실 이런 거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많이 매수 안 하는 종목이잖아요. 뭐 가지고 계신 분은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주식들 보면 사실 완전 그냥 천천히 언덕처럼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9월달, 10월달에 이제 배당주 컨셉 우리가 사실 추석 전에는 사실 배당주 이야기가 사실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광복절 지나고 나면 네. 이제 아까 박현선 사장님이 생각이랑 저랑 완전히 똑같은 게 오늘 좋았던 주식들은 분명히 내일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내일은 정말 또 반대로 이제 좀 하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시도 장세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라고 하면 너무 끌고 가기에는 특히나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선주나 아니 그 은행주나 보험주들이 배당 컨셉으로 먼저 들어왔다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다른 주식들이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 진짜 정말 싸게 사서 배당을 받아도 정말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보유를 할 만한데
만약 연말까지 가가지고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사실 배당을 받으나 마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9월달, 10월달은 은행 보험이 항상 좋습니다. 시장을 항상 비트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상반기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워낙에 많이 갔고 그 차익 실현 나오는 돈들이 이제 지금 정도면 배당주를 사도 안전하게 들어갈 마다 하는 자금 일정 부분 수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죠. 근데 10월, 11월 달 가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도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를 우리가 뭐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이제 아마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한 번 더 우리가 또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보험주 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통신주도 포함이 같이 맞습니다.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영국, 일본 금리를 결정한다. 미국하고 일본 금리 결정이 또 되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FMC에서는 일단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거를 FMC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지난 CPI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이제 3.7이 나왔죠. YOY 기준으로 3.7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이제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초창기에 좀 출렁거렸어요. 하지만 그 CPI가 발표된 날에 미국 증시는 또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CPI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 보게 되면 좀 내막을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일부 특정,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이 크게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뭐 유가도 90불이 이제 WTI 기준으로 90불이 넘어가 있고 브렌트유도 이제 94불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CPI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미국도 지금 CPI에 자동차 보험료가 이번 CPI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 CPI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이번에도 이제 CPI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자동차 보험료 갑자기 왜 올랐을까요? 이제 사고가 많이 났나? 여러 이제 운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재계약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시기적인 어떤 CPI가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쉘터 같은 부분에도 우리가 늘 부동산 걱정했는데요. 오히려 그 부분은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9월에서는 금리에 대한 동결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지금 패드워치 툴 물론 뭐 늘 바뀌는 패드워치 툴이겠지만 지금 99%를 또 동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은 월가에서도 이제 11월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유가가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데도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뭐 지금 이제 유가가 얼만큼 이제 좀 지속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이제 뭐 미국의 어떤 동결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FMC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또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표에 대한 저희가 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기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한 번 올리느냐 아니면 동결 가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PI가 지금 어찌 보면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 요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 또 다음 달에 있는 또 이번 9월 달에 CPI를 다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연준의 어떤 정책 이제 금리 정책이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는 지금 어떤데요? 미국 경제가?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아니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5%가 이상이에요. 더 많아요? 예.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게 연착륙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겠지만은 조금은 좀 얕게 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25%입니다. 예. 근데 이게 과거에 한 65%, 35%, 그러니까 60대 한 35, 뭐 요 정도의 어떤 비율이었는데 그게 더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장 플레이어들은 지금 현재는 미국이 상당히 괜찮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여러 지표가 이제 지출 아니 소비 지출 또는 이제 고용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어떤 밑에서 이제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앞으로 S&P가 1년간 25%나 오를 수 있다. 급등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네. 네, 저도 봤는데 그 뉴스 내용은
남들이 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 네. 주식을 사면 오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하반기 네. 또는 뭐 좀 우려되는 9월 달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9월 달의 하방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10월 달, 11월 달은 또 좋았거든요, 사실. 과거에 봤을 때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해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어떤 조정을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삼아서 10월 달, 11월 또는 산타랠리까지 계속 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의견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은 지금 물가가 안 잡히니까 뭐 금리 더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하는데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국을 2분기 연속 이제 이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앞지르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 이제 디플레이션을 이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리죠. 총재가 2%대 물가 목표 달성이 된다면 조금은 금리 정책 해제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는 네. 이제 언급을 좀 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0.7%까지 상승하고 일본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BOJ의 어떤 통화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플레이어들은 아마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급변한 금리 정책보다는 조금 시장을 같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 분께 동일하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 지금 보면은 뭐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탄탄하다고 하지만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뭐 금리 긴축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오늘 보면은 4.3% 넘어섰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위기 상황 자체가. 그리고 아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하셨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를 들어서 한 그때 시기가 09년도 3월이랑 20년도 3월이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09년도 3월은 금융위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이후의 상황이고, 그 20년도 3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입니다. 직후죠. 그러면은 그때는 주가가 어땠냐면 미리 빠졌었어요. 미리 엄청나게 빠져있기 때문에 반등세가 처음 나오는 중에 금리 인상 정점 시그널이 나와서 이렇게 됐던 거고, 지금은 미국이 이미 올랐거든요. 네. 올랐다 최근 한 달 정도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오늘 점도표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FOMC 이후에 점도표가 나올 텐데 6월 달에 FOMC 때 18명 연준 위원 중에서 12명이 5.75로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상당히 매파적인 걸로 찍은 거죠. 네. 그런데 한 번 더 올린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12명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가 점도표에 찍게 된다면은 시장은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베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유가도 올라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4.3%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나름 2,500, 2,600 박스권, 미국 입장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 다만 크게 빠진 건 주말에 엔비디아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쪽 최근에 올랐었던 반도체 섹터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게 과연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건지, 그죠? 많이 올랐던 실적 대비 많이 오른 거 부담을 갖는 건지, 네. 과연 매크로 금리 이벤트 때 부담을 갖는 건지 생각할 때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일단락 되는 중이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넘어오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나면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네. 지금 거래 대금이 늘지 않는 상황, 저는 미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 걸릴 수도 있지만은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베란다님, 시장은 어디를 봐도 상승할 이유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역시 이 희망을 잃지 않는 잡초 같은 우리 박 팀장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하락할 이유도 뭐 엄청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팽팽하게 조금 눈치 보기 장세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박현상 차장님 말 들어보면서 역시 저 사람도
뼛속까지 부족하구나 그 생각밖에 저도 안 들었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뭐 시장이 오해를 할지 투자자들이 오해를 할지 또는 시장이 그게 정답이겠지만 이제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러면 정말 시장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구나. 예상보다 지금 사실 내년이나 내년 말 정도 지금 금리 인하를 보고 있잖아요. 또는 당분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그러면 또 이건 또 혼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쟤네들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실 금리 인상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미국 시장이 단단하니까 금리 인상 버텨도 돼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금리 인상기는 오히려 좋았었어요. 항상. 2016년 직전 사이클에도 금리 인상 올라가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었던 거고 이제 정점에 거의 구분선에 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들이든 뭐 누구든 약간 좀 반대로 해석을 해서 이거를 정말 침체에 대한 신호로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장은 보통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해왔던 전략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해야 되지만 뭐 이런 변수들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현상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금리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티고 있고 종목들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은 그런 부분들은 다 많이 반영돼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리 동결로 가다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더 리스크 같기도 하고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상황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뭐 금리 인하라는 자체가 이제 경기가 이제 좋지 않다라는 어떤 반증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과거 우리 닷컴 버블 때나 아니면은 금융위기 때 그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지금의 배경을 또 다시 따지다 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뭐 실업률이 원래 올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이번 시장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다 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연준은 어떤 경기 자체를 어느 정도 아주 소프트하게 좀 컨트롤해 가면서 이제 금리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하고 경기에 그렇게 크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그냥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나서의 어떤 금리 인하와 과거의 정말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왔던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성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내년에 만약 금리 인하가 만약에 확실시되고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면 그게 그렇게 크게 또 시장에 큰 해를 끼칠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 이 희망을 보는 세 분을 보니까 좀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큼직한 IPO 이벤트가 화제죠. 이 말 많던 이 두산 로보틱스 일반 청약 2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서 기관 절반이 공모가 상단보다도 높은 가격대를 써냈다고 해요. 경쟁률은 300대 1. 지금 이제 120조 원 정도가 몰린 걸로 추정이 된다. 이 정도면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솔직히 이제 한 3년 전에 공모 시장 화랑될 때 뭐 300대 1 정도는 그래 큰 수치는 아니었고요. 그래 뭐 예전에는 뭐 몇천억 단위 이상이 더 몰렸었기 때문에 일단 적당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21일에서 22일간 일반 투자 공모 청약을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때 기존의 시장 자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오늘처럼, 특히 최근처럼 수급에 좌지우지되는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때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한데, 일단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상장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시장에 수급을 빨려 들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 정도 하려면은,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현장의 경험으로는
제가 어떤 걸 물어보세요. 저요 지금 오면서도 제가 카톡으로 두 분이 물어보셨는데 네. 조금 뭐 가격이 어떻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박 팀장님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두 분 다였어요. 근데 원래는요 안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지 않고 일단 나 할 건데 돈 언제 자금이 어떻게 빠져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긴가민가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금액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로봇도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광기 어린 청약이 들어갈 확률은 네. 적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도 지금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사이즈의 종목에서 청약이 좀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산마비라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 네. 아니 물론 오늘 뭐 밀리의 서재 청약하긴 했는데 뭐 로봇주하고는 약간 보는 그렇죠. 관점이 다를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같은 생각이세요? 네, 같은 청약 나오면은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사실 300대 1이면 높은 수치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네. 정말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조금 그게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뭔가 많이 받고 싶은데 실제로 많이 받으면 아니 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한두 주 받으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 항상 드는 게 공모주 청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초반에 단기 투자 어차피 관점을 접근하신 분들이 많고 정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아직까지 공모주 한 것 중에서 아직까지 들고 가는 종목은 제 경험으로는 LG 엔솔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초반에 거의 다 대부분 다 매도를 하시거든요. 아니면 네. 그 이후에 좀 매매를 하시던가. 그러면 사실 두란 로보틱스도 시장 상황에 좀 사실 재미없는 상황에서 상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대형 로봇 주식들이 이미 뭐 레이보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이미 한번 큰 시세들을 올 작년 말부터 시작하면 2번 정도를 냈습니다 벌써.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밀리의 서재 같은 종목들은 완전 사실 개별주잖아요. 완전 개별주입니다. 뭐 시장에는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뭐 수급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고 이런 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기대보다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뭐 최근에 IPO 이제 IPO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종목들 또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다소 좀 과대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로봇에 대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내가 깊게 한번 보지 않았던 투자자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2000년대 로봇 시장의 점유율에서요 군사용의 로봇이 50%였고요 네. 산업용 로봇이 그때 당시에는 25%였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15%, 16% 이 정도였는데 지금 군사용 같은 로봇은 이제 25%로 비중이 좀 줄게 되고 산업용 로봇은 이제 2025년 기준으로 한 36%까지 늘게 되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산업용 로봇이랑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을 구축할 때 먼저 이제 선점을 하고 그 점유율이 큰 기업들한테 수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로보틱스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어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뭐 물론 국내에선 1위고 글로벌에선 4위, 5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 굴지의 어떤 기존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일본 기업들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매출도 국내 기업들보다 뭐 많게는 한 15배 또는 적게는 8배 이상의 어떤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섹터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만은 일개 어떤 우리나라 기업의 로봇 기업에 대해서 어떤 뭐 실적이나 아니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적자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박준희.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좋아요. 좋고 지금 공모가 상단이 하면은 한 1조 6천억 정도 하는데 제 레포트 최근 살펴보니까는 목표 시총이 1조 9천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 금액으로 따지면 2만 한 9천억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 목표 주가 산정 방식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2026년도 예상 EPS 400원 정도 보고요.
거기다가 멀티플을 67배 준 겁니다. 그럼 2026년도의 실적을 땡겨와서 목표 주가가 한 게 지금 29,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청약했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우리가 로봇주들이 올라갔을 때 로봇 ETF가 처음 나왔을 때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로봇 ETF의 특성상 새로운 신규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그 종목을 편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기존에 들어가고 있던 로봇 ETF 하는 종목들의 네. 볼륨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파는 게 아니고요. 기계적으로 포션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두산 로봇 상장을 했는데 내 다른 로봇 종목이 빠지지? 그게 아니고요. 원래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 다음 해가 다른 종목들을 매매할 때 일종의 요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수급이 찍힌다 그래서 그게 좀 다가 아니니까는요.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랑하기 좋은 날님께서 TSMC 얘기 지나갔나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반도체가 또 고꾸라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 약세던데 지금 TSMC가 납품 연기했다 이 소식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수요 장비 발주가 좀 늦어졌다. 수요 부진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잘 매수 기회로 저는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차피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적이 내년에 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한국에서 꼭 사야 돼서 가져가야 될 섹터를 몇 가지 뭐 진짜 5가락 안에 뽑으라고 하면 반도체를 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과연 언제냐인데 그러면 사실 지금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해요. 방향성은 확실히 맞거든요. 분명히 지금은 뭐 TSMC 영향력도 굉장히 크지만 이제 또 HBM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산 반도체들의 영향이 또 커질 거고 오늘 보면 사실 이 HBM과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셌던 종목들이 사실 좀 약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들도 뭐 좀 조정도 좀 세게 나오고 대신에 삼성전자는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기존에 뭐 사실 최근에 보면 한미반도체도 대표님께서 계속 뭐 매수한다라는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이제 다 역배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뭔가 이제 차익 실현 올해 많이 올렸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인 종목들은 레거시 반대 쪽 오늘 뭐 P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합까지 만들어 놨었고 지금 그 기존에 추세 좋았던 뭐 두산 테스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네.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약간 좀 이제 명암이 좀 갈리긴 희비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지금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의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종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TSMC 이슈는 그냥 흘러가는 단순한 그냥 뭐 시기를 좀 늘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파는 이유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HBM 매출 비중 정말 소소하고 DDR 시장 아직 터널 끝이 안 보이고 지금 당연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를 때도 당연하게 올랐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인데 지금 시장이 워낙 그런 뉴스를 그렇죠. 끼워 맞추기 하는 어떤 뉴스 플로우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에 뭐 금요일 날 넘어오는 시기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3% 넘게 빠졌고요. 많이 빠진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종목들의 추세가 깨져가지고 과연 계속 하방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실적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8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확인을 했고요. 다 확인할 거면 10월, 11월 달에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9월 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우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만 하더라도 레거시 쪽에서 돌고 있다. 특히 낸드 쪽에서 모바일용 20%, 30% 올린다는 뉴스도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스팟 가격 역시도 오른다는 기사는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빠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기관 외국인들은요. 실질적으로 액티브 펀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선물 매도세에 따른 패시브 펀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팔 때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까 황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 레거시든 기존의 HBM 후공정이든 다 빠졌거든요.
다 빠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올 때 어느 거 먼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런 종목도 올라올 때요 5%가 아니고 10%, 15%씩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못 잡습니다. 만약 또 올라오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때 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현금 포트 비중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단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항상 안 좋은 것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막상 여기서 이 뉴스를 기억을 해보시고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워킹을 한 게 LG노트 BH거든요. 아이폰 잘 팔렸다는 거.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예요. 아이폰이 잘 팔리고 하면은요. 반도체, 특히 모바일 반도체 경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뉴스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LG노트 장중에 3%로도 거의 보합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면 그거가 만약에 오늘 밤에 애플이 만약에 그 뉴스 때문에 오르게 돼서 반도체 같이 땡기게 된다면 내일 뉴스는 어떻게 되고 시장 반응 어떻게 될까? 이거를 같이 관전하는 것도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아요.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가동이 늦어지는 이유가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안보 때문에 이거 뭐 미루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뭐 지금 사실 공장 뭐 증설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조금과의 연결해서 약간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사실 지난 7월 달에도 생산 라인 구축에 있어가지고 전문 인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대만에서 한 500여 명을 또 들여서 그런 부분을 좀 증설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연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조금 너무 좀 과장되게 좀 설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좀 보는 관점은 이게 내년 대선과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사실 바이든 정부와 어떤 트럼프의 어떤 여러 이제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트럼프가 지금 앞서서 내고 있는 부분이 약간 보조금에 대한 폐지를 앞서서 내놓고 있고 지금 현재 자동차 이제 뭐 전미 자동차 협회 노조들도 지금 다 일어나서 어떤 고용에 대한 어떤 확보 또는 향후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지키기 위한 하나의 노조 이제가 파업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에 들어가 있는 여러 기업들이 오히려 이게 불똥이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정치적인 행보가 기업단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TSMC랑 다르게 우리는 열심히 거기 공장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불똥이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좀 지나가고 내년 초가 되면 더 이게 수면 위로 다 나오게 되겠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더 좀 자극적인 좀 기사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너무너무 좋고 지금까지 좀 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고도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제 방향성은 좋지만 이런 어떤 이제 이슈들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도 오늘 뭐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니까 주당 60만 원 위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는 막판에 9% 급등한 네. 반면에 에코프로도 막판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올라왔죠. 네. 90만 원 못 미쳤고요. 네. 막판에 막판에 올라왔습니다. 네. 네. 뭔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확 올라왔는데. 뭐 그쪽도 사실 오늘 막판에 SDI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호가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하한가 호가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막판에 호가 상태에서 좀 약간 뭐 그런 에코프로도 막판에 좀 또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반대죠. SDI가 확 밀렸었고요. LG화학이 확 올라갔었고 그렇게 그러니까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만기일 때나 사실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인데 오늘도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추정하건대 저희들끼리 추정하건대 뭔가 이제 ETF든 또는 펀드든지 간에 좀 리밸런싱이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호가드 지금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제가 큰 흐름으로는 어떻게든 2차 전지 주식들이 상반기에 어쨌든 쏠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8월 중순 이후로부터 좀 약간 그 쏠림의 현상이 좀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주식들이 모두 다 우르르 가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성장세라던가 또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움직일 건데 그런 약간 좀 수급 플레이란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사실 수주 공백기이기도 하고 좀 약간 모멘텀 공백기이기는 한데 이제 그 이후에 과연 명절 이후에 어떻게 그 주가들마다 어떤 모멘텀들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고객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예. 포스코 그룹주들을 더욱 지금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심하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포스코 뭐 DX도 그렇고 홀딩스도 그렇고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조금 이제 장기 투자 어떠냐 그런 류의 질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 자체에 대한 어떤 네. 전망 자체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니까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네. 선호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전기차 시장 업황이 요즘 좋은 건 맞나요?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중간에 우리가 이제 유럽에 전기차,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 견제하기 시작했던 뉴스 기억을 하시죠? 네. 그런 거 보면은 국내 세일 3사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코멘트 잠깐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CATL로 대변되는 중국 배터리가 유럽 내 점유율이 2020년도에 1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2%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징벌적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유럽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참고로 그때 유럽 시장에 있는 우리 국내 배터리 세일스 3사 중에서 네. LG 엔솔이 40%가 넘고요. 그 SK 이노베이션이랑 SK 온 같은 경우가 10%대 점유율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CATL이나 중국산 배터리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세일 3사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제대로 워킹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큰 업황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환가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3분기 수익성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4분기부터 리튬 가격 반등을 하고 다시 수익성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전기차가 잘 팔리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되면은 4분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쫓아가서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팔고 2차 전지 사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그만큼 시장 자체가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전제 조건은요. 다른 내년, 내후년 혹은 4분기 밸류에이션을 땡겨올 수 있는 시장의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맞고요. 아마 10월 달 넘어가면은 3분기 실적 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의 개별주 플레이보다는 아마 추석 이후가 될 텐데 다시 대형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보게 될 거고 시장에서는 아마도 10월 달은요. 3분기 실적 볼 거고요. 또 조금 더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11월 달 가면은 내년 실적 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2차 전지는 11월 달 정도부터 제대로 워킹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징벌적 관세를 지금 그렇죠.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어쨌거나 수혜가 되는 건 맞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30초씩만 좀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징벌적 관세가 이제 뭐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보조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당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너무나도 이 공정 경제 이 경쟁에서 좀 훼손하는 거죠. 시장을 좀 훼손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물론 미국의 보조금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좀 브레이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그 이제 전기차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는 예, 그러한 부분에서 네. 그 아래에 있는 여러 2차 전지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실적 건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밸류 체인 같은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1월 달까지는 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엔 간다 말씀 주시는 것 네. 같은데. 저는 일단 올해까지는 천천히 해도 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올해 좀 많이 올랐고 일단은 좀 매매는 좀 천천히 모아가는 거 천천히 그렇게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과일값이며 기름값이며 부담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쌀 때 많이 사뒀다가 정말 비쌀 때 풀어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일 텐데 그것도 예산이 많아야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의 세수는 법인세가 24%, 소득세는 13% 각각 줄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